자, 그러면 이제 신사학 부분을 할게요. 자, 신사학은 이제 그 랑케 이후에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그 사학들을 이제 신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사학들은 이제 종전에 랑케 사학을 비판적으로 이제 계승을 했죠. 그래갖고 랑케 사학의 어떤 사료 분석 방법을 이제 계승하면서도 이 랑케 사학이 과학적 논리가 결여되고 개념과 이론이 애매하다. 그리고 연구 방법과 기존이 되게 원시적이고 과학과 문학이 혼합되어 있다. 특히 내러티브 사용 같은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사학들의 특징인데요. 저희들은 이야기체에다 랑케의 어떤 사건 중심의 역사학에서 사회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이제 그 역사 연구와 역사서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학을 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중간 영역으로 이제 파악했던 것이 이제 이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전반적인 특징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정치사 중심의 어떤 그 역사 연구에 탈피해서 그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를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건보다는 가정, 구조를 규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일반화와 인과적 설명을 중시 여기고 현재의 문제 해결을 중시했고요. 이거는 과거의 문을 강조했던 그 랑케와 좀 다른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을 했고요. 미국의 신사학, 그 다음에 프랑스 아날학파, 그 다음 영국의 네이먼, 독일 사회구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의 학파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학파 중에 이제 그는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날학파예요. 예. 이 아날학파는 그 프랑스에서 나왔죠. 프랑스에서. 원래 이제 프랑스는 랑케 사실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랑케 역사에 대한 반발 경향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1929년에 페브로와 브루크가 그 경제사학사 연보라는 잡지를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 아날이에요, 연보가. 그래서 이제 이 아날학파가 여기에서 유래됐고요. 이 아날학파는 1세대 학파, 2세대 학파, 3세대 학파, 4세대 학파, 4개 학파로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랑케의 정통을 바탕한 독일의 역사이론과 방법을 추종하는 프랑스 역사의 정통을 타파하고 그리고 사건과 개인 중심의 정치사, 사건사 연구에 흐름에 반대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 그 랑케 사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들은 세계의 우상을 타파하자고 돼요. 세계의 우상. 자, 세계의 우상이 뭐냐? 종전에는 정치를 강조했어. 역사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별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대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하는 연대기 있죠. 이런 걸 또 강조했어. 정치, 개인, 개별, 연대기. 근데 정치보다는 이제 사회경제를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보다는 구조를 강조해. 네, 구조. 그래서 사회경제, 집단, 구조. 이런 사회경제 구조와 변동이나 집단계층, 계급들의 어떤 변동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날학파의 특징이고요. 아날학파는 집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사는 한 개인, 영웅이 아니라 다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힘, 이 구조의 힘에 의해서 구조를 구명하는데 상당히 역사학이 연구 분야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죠. 자, 이들의 계보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드루켄과 베르에서 출발하는데 드루켄 베르는 엄밀히 말하면 그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프랑스 사학자죠. 사회학자죠. 드루켄은 여러분들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요즘 이제 많이 고민하는 자살연호 이렇게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제 사회문화시가 배우는 아노미적 자살이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베르도 이제 사회학자고. 하여튼 여기에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1세대 학파인 페브르 브루크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 페브르 브루크는 이제 아까 사회경제사 연구를 참가했고 이들은 이제 역사 연구에서 지리와 풍토, 자연환경 같은 강조해요. 그 다음에 좀 2세대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델이죠. 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딱 한 문제 나온 게 브루델이야. 브루델.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제 구조의 심,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구조를 되게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3세대 학파가 뭐냐면 고호프라는 사람이 있어. 고호프가 이제 신성사.
멘탈을 연구하는, 멘탈 구조를 연구하는 이 심성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4세대 학파가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무슨 학파에 영향을 신문화사와 연결된 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보는데,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아날학파면 몇 세대 학파를 이제 보냐면 2세대 학파. 부유들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세대 학파를 기준으로 이제 좀 보면요. 자, 이 부유대를 중심한 2세대 학파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용했고요. 전체 사회 통일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죠. 장기 지속의 역사와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장기 지속의 역사가 뭐냐? 자, 종전의 역사는 보통 10년, 20년 단위로 연구해. 근데 구조를 연구하다 보니까 파헤쳐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가지가 아니고 한 구조가 형성되기는 200년, 300년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들의 연구 역사 단위는 200년, 300년이야. 특히 이제 브루데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을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혁명 연구할 때 보통 이제 되게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2, 30년밖에 연구 안 했어요. 이전에 학자들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15세기까지 앞당겨. 그래서 15세기 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의식주 있죠. 이 사람의 이제 역사를 이제 크게 세 가지 나누는데 자본주의 역사에서 위에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자본주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이 뭐죠? 교환 경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심연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물질 문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많이 널실널실 치잖아. 이게 자본주의와 비유하는데 자본주의만 그걸 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심연에 밑에 있는 물질 문명이네. 오히려 이 물질 문명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구조적 역할을 했다. 그럼 이 물질 문명 그러니까 이제 언제 출현? 15세기 때부터 의식주의는 변화들이 등장을 해요. 의식주의 변화들이. 의식주의 변화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조그만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뭘 형성하죠? 교환 경제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뭘 탄생시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을 탄생시킨 거야. 그러니까 좁은 단기 역사가 아니라 상당히 길죠. 300년을 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 연구 단위가 시간이 한 300년,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장기 지속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건 장기 지속, 그게 우리 이 물질 문명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걸 뭐라고 하면 구조라고 해. 물질 문명 그걸 구조라고 하는데, 그럼 구조라는 개념은 뭐냐? 자, 구조는 뭐냐면, 마르크스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마르크스가. 처음에.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세계를 뭐라고 하면 현상을 봐요. 눈에.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보고 그 밑에 이제 어떤 형상을 움직이는 어떤 법칙, 흐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법칙이나 흐름이나 현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는 어떤 눈에 보이는 팩트와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팩트를 움직이는 뭐죠? 원동력이나 법칙을 다 통틀어서 구조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건 마르크스가 처음 제시한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러니까 구조라는 개념을 개념화시켰지만 그 사고방식은 이미 서양의 지적 흐름에도 보여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때는 그 형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실제라는 개념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현상이 있고 이게 법칙적인 실제고 이걸 이제 합쳐서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한 건 마르크스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구조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게 뭘까요? 이 물질 문명이야. 근데 이 물질 문명은 2,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집단적 힘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 문명을 이건 장기 지속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밑에 다음 장 넘겨서 부유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삼층 구조, 일상생활,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렇게 보면 돼요. 일상생활은 이제 물질 문명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경제는 교환 경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이제 볼게요. 아까 구조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고립된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 집단화된 인간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의식주의 같은 일상적인 물질 문화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개인보다 집단.
역사적 인물보단 무명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도 비판을 받아요. 어떤 비판을 받냐면 일단 정치사를 장기지속적 구조에 흡수할 수 있냐 여부. 왜냐하면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예전에 뭐 신한국당 찍었던 사람이 좀 지금 뭐 민주당 찍고 국민의당 찍다가 그 막 민중대 동향을 이게 2, 300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냐.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할 수 없고 대개 산업사회 연구와 역사와 문제에 관심은 거의 없고 그들의 역사가 주로 18세기 때 집중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산업혁명만 강조해 얘네들은. 근데 산업혁명에서 탄생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들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인간 대중을 강조했잖아. 근데 개인은 우리가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을 할 수 있죠. 말을 할 수 있잖아. 누가 영희는 어떻고 순위는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단적 다수라는 건 말이 좋아서 집단적 다수지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뭐 1부터 1000명까지 한 10,000명, 10만 명 다 표현해요? 아니죠. 결국에는 뭘로 표현해? 수로, 통계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인계가 얘들은 이제 사회적 인간의 의미를 이제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야? 수와 통계로 환원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거야 거기는. 다만 추상화된 뭐가 있잖아. 수와 통계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된다. 이 2세대 학파들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유대의 그 논리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부유대 관련된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피시면 359페이지 펴보세요. 자, 359페이지 내용 보면요.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이들 간의 시간 계열 속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장기 지속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하부 구조에 관심이 있고, 대는 일상생활, 물질 문명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보다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 문명의 대중에 더 관심이 있다. 누굴까요? 딱 나오죠. 부도대 1번 쓰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부도대의 특징을 쓰라고 이러면 이거 외워가고 쓰시면 돼요. 예문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오답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다음 문제가 마르크스를 볼게요. 마르크스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철학자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논리 자체가 이제 역사학과 사회학에 큰 영향을 줬어. 그래갖고 이제 역사학의 큰 범주에 이제 속하는데, 자, 마르크스의 역사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적 유문론이라는 게 있죠. 사적 유문론은 뭐야?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장악한다, 영향을 미친다, 결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하부 구조는 뭘까요? 경제죠, 물질. 상부 구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 아니 정치, 사회, 문화, 뭐 법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부 구조를 움직이는 이제 5단계가 있어. 그 역사 발전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시 공동체 사회,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사회주의를 거쳐서 그 공산주의 넘어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전 단계가 있죠. 결국에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계급 투쟁으로 봤죠. 계급 투쟁은 왜 일어났냐? 생산 조건이 바뀌면서 생산 도구가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산 도구를 가진 사람과 예전에 생산 도구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대립 투쟁. 그리고 거기에서 몰락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뭐냐면 또 지배층에 대한 대립 투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는 생산 도구에 따라 바뀐다는 거. 고대 시대 때 생산 도구는 뭘까요? 노예죠. 중세 시대 때는 토지. 그다음 근대 자본주의에는 돈이잖아. 지금 돈이 되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도 뭐야? 돈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솔직히 거의 많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 학교에 가서 돈 안 준다면 월급 안 받는 누가 공부해 그거? 그래서 지겨운 강의 들어가면서 추운 데서 벌벌 뜰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 인식인데, 자,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도 나온 건데,
이 마르크스는 자본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치경제학 서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정치와 경제를 따로 봤어. 근데 이 사람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본다고 해서 정치경제학 서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 안에 정치를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구성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가 노동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건 뭐죠?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의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의식이 조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형태가 뭐야? 의식을 결정하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까 같이 역사의 원동력을 물질적 생산력으로 봤고요. 그 발전 단계에 따라 생산 관계가 바뀌고 이 생산 관계에 따라 신구 생산 관계가 충돌돼서 결국에는 사회혁명이 발생된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뭐라고 했다? 계급 투쟁의 역사 이렇게 규정했죠. 자, 그럼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이 마르크스를 이제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마르크스를 비난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욕하고. 근데 또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난하든 추종하든 간에 마르크스의 이론을 알게 모르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지. 프레임. 마르크스냐 마르크스 아니냐라는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 양진영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알게 모르게 다 받아들이는 거야. 예. 그래서 비판하면 그대로 비판하면 이상하게 적을 닮게 돼. 그런 논리죠. 하여튼 그 연구 방법들을 이제 보면요. 먼저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있어. 예, 이게 자기가 이제 구조적 마르크스면서 이 사람들은 결정론적 시각을 계승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죠. 이때 규정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봐요. 당위적으로 봐.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라는 조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 의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 물질적 조건이 내 정신세계를 구정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계급투쟁 역사나 뭐 봉건제, 자본주의 이해문제, 유물론에 기초한 그런 것들 보죠. 이게 정통 마르크스즘인데, 근데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사람이 있어. 독일에 뭐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야. 이게 사회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을 한번 봐요. 독일은 상당히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서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달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보다 더 발전됐어. 독일이. 근데 독일인들의 인식은 상당히 낙후돼. 그래갖고 이들 보니까 노동자들이 물론 이제 계급정당을 전환하지만 노동자나 이제 상당수가 또 히틀러를 지지하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꼭 한국당 지지해, 신한국당.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미국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부자들의 정당인데. 근데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죠. 좀 약간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공화당 안 지지해. 어디 지지하죠? 민주당 지지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는 자신의 계급적인 존재가 계급의식과 뭐야? 아니 상반되게 이율적으로 노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형상을 이제 파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다 문화적 요소를 집어넣죠. 그래서 문화적 의식이나 정신적 어떤 의식.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은 경제에 영향을 주긴 해. 경제에 영향을 받지만 계급의식이 꼭 경제로 환원되는 건 아니야. 물질이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문화적 조건이나 어떤 이제 가치관 등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 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에 규정한다가 아니라 절적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해요. 이건 좀 다른 거죠. 규정한다는 건 뭐야? 결정적인 거죠. 근데 영향을 준다. 규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 쪽에 그냥 한 가지 영향, 변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상부구조의 자율성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 아마 교육학 시간에도 이 학파가 좀 이름이 나와요. 사회학에서 자주 언급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 학파들이 랑케의 1차원적 사실주의 극복하고요. 뒤에 이제 뭐냐면, 프랑스 아날학파도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프랑스는 랑케의 비판을 했잖아. 독일 사학을 비판했는데 또 이상하게 이제 독일 사학을 비판해서 또 누굴 끌어들이냐면 마르크스 사학을 또 비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타난 게 아날학파고 또 거꾸로 이제 아날학파가 어디에 또 영향을 주냐면
사회 구조사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한 거야.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사회사야, 사회사. 사회사나 뒤에 나온 사회경제사, 구조사는 그 독일의 영향을, 독일에서 이제 했는데, 자, 이게, 전후에 이제 형성된 학파들이에요. 이제 영향을 받은 그 학파들인데, 배경은 이제 전후에 이제 독일이 이제 보면 사회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심하고, 노동 문제, 도시화, 이런 사회 문제가 대응되고, 이제 국가가 대입돼서 사회라는 개념이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사회는 동일하다고 보시잖아. 근데 그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홉스 있죠. 홉스 때부터 국가라는 것도 있고 사회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그 국가가 망해도 사회는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예국개몽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국가는 없어졌어.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예국개몽을 통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국가를 찾자. 이런 인식이구나. 근데 국가와 사회를 분리해서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전에는 독일은 국가사만 굉장했는데 국가가 전체고 이었는데 얘는 사회라는 개념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사회 발전을 역사 발전의 주체 인식하고 그리고 아까 지명한 것처럼 독일의 아나락파의 영향을 받아요. 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아나락파가 다시 역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을 역수입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한 분야만 드립다 팠어.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정치학하고 사회산업하고 사회도 어떤 파고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파면 안 되거든. 사회에서 하나만. 한 사회에서 한 부분만.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라는 것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예술, 이념, 종교 유기적으로 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사회경제사학, 사회구조사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회구조사학, 사회경제사학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회와 경제, 사회와 정치, 사회 역사, 사회와 예술, 이념 다 보자. 문화를 서로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구조사학적인 특징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사 얘기할 때 정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치 밑바닥에 모두 깔려있어. 사회경제사 깔려있잖아. 그게 대표적인 분당론이야. 분당론 형성은 이제 뭐냐면 분당의 형성 과정은 항상 밑에 뭐가 깔려? 사회경제적 변화가 깔려있어요. 분당의 형성이나 분당의 정점, 그다음 분당의 말패, 그게 이제 한국 정치 이런 것들은 사회경제사와 연결됐다. 그러니까 살림세력이 등장했으니까 분당이 있고 그리고 분당의 해책이 말패기에는 밑에서 치고 나오니까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요 부분 나중에 좀 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사회사, 사회경제사 구조사들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영국을 보죠. 영국은 이제 그 20세기 중반에 영국의 역사가들이 사회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네로보트의 역사를 강조하고 노동사를 강조해. 노동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학적 방법론은 집단적 정기, 뭐 수량화, 이런 것들하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은 사회학적 방법론이 꼭 양적 연구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질적 연구 방법도 있죠. 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도 수용한다. 그러니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같이 사용해. 그래서 집단적 전기, 수량화, 문화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하고 사회사도 이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사를 많이 연구하는데 왜 노동사를 연구하냐면 그 영국은 노동자 계급의식 강해요. 그 교육학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 자식들은 노동자 안 시키려고 하죠. 어떻게든 공부시켜가지고 화이트 칼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자기 자식들 노동자 시키려고 해. 그리고 특유의 노동자 문화가 있어. 그래서 화이트 칼라와 대립되는, 그래서 화이트 칼라는 계집 애들만 하는 거더라. 그래서 사내들은 뭐냐,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특유한 문화가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런 계급 문화가 되게 발전됐다. 그래서 영국 같은 계급마다 생활 형태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말하는 것도.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계급이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저 양주에 후진 곳에 사는 것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뭐냐 말하는 습관이나 태도나 사고방식은 돈이 없고 적은 뿐이지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먹고 자고 하는 게. 근데 영국은 좀 달라 이게 완전히 문화적으로.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 노동사를 대표적으로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톰슨.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같은 범인들 어떻게 봤냐면 사회경제 조건에서 구속된 사람으로 봤어.
그렇지만 톰슨은 그렇게 생각해. 구속된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율성학과 수소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떤 주체성을 보고, 그리고 가설과 통계보다는 인간 개인을 드러내 공동체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밝혀내고. 그래도 예전에 그 누구야 아나락파 2세대가 욕을 얻어먹은 게 뭐예요? 무명 중재하고 대중 중심이면서 이걸 다 뭘로 환원시켜버렸죠? 수치로 환원시켜버린 거야. 인간의 역사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중을 강조하면서 이 대중도 연구할 때 뭐 수학적 방법도 사용하지만 어떤 집단적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삶도 조명해요.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학파가 있는데 이는 주로 사회사를 연구하죠. 각 시대의 인구관계, 그다음 가족, 총나, 뭐 계층, 결혼, 출생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미국의 역사학을 보죠. 미국의 역사학은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랑케 사학을 비판하고 연구 영역 확대되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했고, 이건 유도하고, 그 다음에 합의의 관점의 민족주의 사과를 제시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특수성을 볼 수 있어요. 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민족주의가 발전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죠.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뭐냐면 인종적으로 비슷하고 문화적으로 비슷하고 뭐 같은 언어권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민족주의를 만들기가 참 힘든 나라야. 왜냐하면 미국은 물론 앵글로색스 민족이 중심이지만 다민족 국가죠. 그런 사회에서 민족 정신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민족의 어떤 문화를 강조하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미국식 민족주의를 내세요. 신민족주의. 얘네는 민족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나 혈통이나 이런 역사, 문화적 계승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회평등, 우수한 국민성, 자본주의, 정치적 다원성.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 합의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미국의 민족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합의에 통해서 어떤 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둔 거예요. 그걸 상징화시킨 것이 이제 미국의 국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성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 이런 것들을 상징화시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합의에 같은 민족주의 사관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게 미국 사회의 본질이냐? 오히려 미국 사회를 갈등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수정주의야. 그러니까 정통주의 관점은 민족주의 사상인데 이런 민족주의, 새로운 민족주의 관점인데 이걸 다시 수정하는 수정주의 사학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학이 대립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를 기능론적으로 보고 민족주의적 어떤 새로운 이념에 의한 민족주의 정에서 본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한편은 또 계급 갈등, 인종 갈등 같은 갈등적 모습도 같이 보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파는 신경제사학, 심리학, 학사, 사회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신경제사의 특징은 역사 계산 경제학을 도입했다는 걸 좀 있고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 반사시절 분석이란데 이제 이 반사시절 분석은 뭐냐면 이런 말 있죠. 역사에 만약이 있다면 이런 뜻으로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어떤 특징의 조건이 결여될 때 과거의 사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으면 지금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방향하고 다르게 변화되는가. 이걸 이제 했던 것이 기법을 도입했던 것이 신경제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산경제학 같은 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학, 고조사, 조선왕조 실력 할 때 그걸 통계화시키고 이런 걸 분석을 하죠. 왕이 사냥하고 승무하는 게 몇 번 했냐, 어느 지역을 몇 번 사냥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통치구조 정비나 이런 것들 해석을 하잖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가 있죠. 카는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카가 이제 보면 카는 이제 유명한 제 책이 역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이제 대학교 1학년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들어가면 이 책 읽고 이제 독후만 쓰는 게 이제 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아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면 인간에게 과거사를 이해시켜 현재사에 그의 지배를 증진시킨 역사의 이중적 기능을 강조했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와 또 공부하면서 과거 사람들과 현재를 그러니까 끊임없는 대화를 한 거야. 뭘 통해? 사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 또 특징이 뭐냐면
주관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강조해요. 그래서 주관성을 강조한 게 대표적인 헤겔이나 그런 사람들, 간접론자들. 근데 객관성을 강조한 게 뭐죠? 랑케죠. 그래서 랑케와 그 랑케의 객관성, 그 다음에 헤겔의 주관성을 동시에 인정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는 역사가 사실 사이에 부당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역사를 얘기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던 것이 카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어. 제임스 로빈슨은 역사가 역사인식의 기점은 현재이며 역사 서서히 출발했던 역사의 현재인식이다. 그래서 현재주의 역사를 강조하죠. 이 사람도. 그래서 현재의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역사의 지식을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술하는 랑케를 비판하고 어떻게 현재가 있는가, 또 현재를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인가, 주관적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제임스 로빈슨은 약간 어디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현재 역사를 강조한 간접론자와 관련된 거죠. 자, 그다음 카르베크 이거 외워두셔라 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재나는데 역사가다. 여러분도 역사가예요. 왜냐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각을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간에. 그래서 모든 역사가든 모든 사람이 다 역사가다. 외워두시고 카르베크가 말했고, 그 다음에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과거나 현재에 살고 있는 역사의 관심과 사회에 따라 재구성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이 랑케의 어떤 자아소고, 있는 그대의 역사,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걸 배제시킨 역사를 비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에도 있고 남색 책 내용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도 갈 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사학사 부분도 이제 한번 또 나올 때가 됐어.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로 해가지고 좀 나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몰라. 비판적 읽기 쓰기를 사학사로 좀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올해는 나올 것 같아.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 10번이 아니라,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자, 다음 글을 읽고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은 종래 지배 엘리트 중심이 역사소설 넘어서 역사의 주체로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집단의 가져진 경험을 드러내고 싶다. 그 기획은 1960년대 이후 아래로부터 역사를 외치면서 종류의 노동사가 다뤘던 주제를 새로운 시각을 조망했다. 기획은 뭐예요? 노동사, 아래로부터 역사. 이거 외워두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동사도 이제 신문화사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넓게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사 다룰 때 노동사 다뤘어. 근데 항상 뭘 다뤘냐면 계급투쟁의 역사만 다뤘어.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대립투쟁. 근데 요게 그 노동사는 그것도 다르지만 노동자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다루죠. 맨날 계급투쟁만 하겠어. 노동자들이 뭐 연애라든지 문화생활 이런 것도 같이 할 거 아니야. 삶의 양식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다뤘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민족 집단, 연령, 성적 기호, 새로운 연구 범죄 있고 제도 측면을 정치적 분석을 종래했던 종래 방식에서 거대 담론의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가족 생활, 노동 경험, 여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다. 그래서 이 노동사는 최근에 신문화사 크게 다르지 않다. 신문화사의 큰 범죄에 노동사를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노동사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볼게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죠. 네, 모더니즘. 네.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은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 이성적인 존재와 합리적인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발전적으로 진보한다. 그런 관념들이 양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나 이걸 통해서 파괴됐죠.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가? 오히려 인간은 주관적이고 오히려 인간 낭만이나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서구 사회 발전을 했던 모더니즘이 만든 거대 담론의 틀이 종문화될게 얘기돼요. 그래서 이제 서구도 동양이나 아니 서구도 여러 세계를 하나의 문명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 그런 인식,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것이 스펜크로의 뭐예요? 서구의 몰락 같은 것도 그런 의식이 반영이 된 거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특정 학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교육학 시간에 배우는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 실존주의, 형성학, 테스트론 이런 여러 가지 직접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진리관을 보면 모더니즘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적이고 다원적이죠. 예, 구성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의 논리적 특정을 강조해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적 맥락성과 상황성을 강조하고요. 그다음 문화적으로 보면 백인, 남성, 부르주아 이런 문화들 강조하죠. 근데 이는 여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수민족의 문화를 강조한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 인식을 볼게요. 요거 두 개 쳐놓으세요. 자, 모더니즘은 뭘 강조했냐? 과학적인 역사를 강조했어요. 객관주의. 과학적 역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후통과 비판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객관주의. 사실을 접근할 수 있다. 사실이라는 건 있고,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에 대한 진리의 상대성. 왜냐, 과학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신이나 그 다음에 예전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도 뭐냐면 하나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주를 많이 좋아했어요. 타로 카드를. 타로나 사주는 과학이라고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솔직히 뭐랄까 딱 맞춰봤는데 거의 안 맞았거든요. 예. 근데 왜 그걸 보냐? 일단 타로나 사주를 보면 마음의 위안이 돼.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주와 타주를 보면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전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유대감을 깨할 수 있어. 친밀감을 깨할 수 있어. 이거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세상에 살아가는 뭐야,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타로라는 것은 예측은 못하지만, 이걸 매개도 뭐야, 나름대로 유대감도 깨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깨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 과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수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이 세상은 과학과 수학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타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사주도 해석할 수 있고, 믿음도 종교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진술의 주관성. 진술인데 전술이라고 적었네. 그러니까 역사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하잖아요. 글을 쓰고. 근데 역사가도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해석을 해. 쓰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상대적이고 모호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객관적이라 하도 실제 기술은 뭐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쓴다고 해도, 팩트를 쓴다고 해도 결국 이 팩트를 쓴 것 자체가 뭐예요? 선택의 문제죠.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왜 이거를 부각해서 쓰겠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각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하나의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과연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냐? 어떤 역사적 객관성, 팩트를 발견할 수 있냐? 이는 객관주의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해. 결국에는 이제는 객관이라는 존재, 팩트라는 건 존재 없고 결국에 언어에 의해서 모두 다 만들어진 존재다. 주관주의라거든요. 이 주관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 역사학에도 반영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역사학에서 이걸 100%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견해를 100% 받아들이면 역사란 정체성 없어져요. 역사가 뭐가 되는 거야? 신화가 되고 문학이 돼버린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신문화사라는 것도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게 100% 받은 거 아니야. 얘는 팩트를 강조하고 뭐만 받은 거죠? 미시사나 이런 것도 이제 반영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들의 이제 그 비판 내용을 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인식에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역사학자들보다는 문학자, 철학자 그런 사람들이 역사학을 이제 근대 역사를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세 가지 근대적 조건, 그러니까 근대 역사학이 낳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케뿐만 아니라 랑케와 비슷한 투키티 테스트도 포함될 거예요. 왜냐면 투키티 테스트도 고대 랑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이걸 제가 남색책에 읽어봤는데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용어 선택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나름대로 표로 만들었어요. 표. 1007페이지 보세요. 자, 1007페이지 보면 자, 서양에서는 우리가 서양인데 인식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자, 서양인들은 세상을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얘들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그리고 실제라고 해요. 실제. 이걸 현상 또는 실제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현상이나 실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있어. 여기 피지션이고 이거 메타적인 요소가 있죠. 메타. 이거를 뭐냐면 실제라고 해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와 실제는 틀려요. 실제는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어떤 보편적 원칙이야.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뭐라고 했어요? 실제론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역사학에서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사학도 현상과 실제로 나누고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이 두 개를 합쳐 뭐라고 하죠?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걸 파악하고 역사를 사실 파악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졌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가를 파악해야 되나. 계기적 인과성, 기원 이런 것들 탐구하잖아. 여기서 이게 실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판 내용이 뭐냐? 자,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 탐구는 목적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이야. 예전에는 과거에 있는 실제를 탐구하고 이걸 통해서 보편적인 법칙 같은 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역사학의 어떤 첫 번째 전제 조건인데 이게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자, 역사학에 쓰여진 그 기록 자체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그 대표적인 하이트야. 하이트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기록된 테스트된 과거는 뭘로 적혀있죠? 언어로 적혀있죠. 언어라는 것은 누구의 의식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의식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엄격한 사회 비판을 통해서 이 형상을 기술한다는 거는 뭐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 테스트는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러면 실제를 탐구했어.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언어 속에 있는 사료 속에 있는 실제를 탐구했어요. 실제 사건을. 그럼 그 사료 속에 있는 뭘 찾아야죠? 인과관계나 법칙성을 탐구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역사서면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 이렇게 하죠. 원인 찾고. 그래서 역사가 항상 뭔가 계기를 찾으려고 기원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기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발점, 일사불란한 어떤 단일체가 아닌 아주 이질적 비연속적인 파열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비론이라고 하죠. 보통 나비가 북경에서 날개질을 한번 몇 번 했더니 저기 뉴욕에서 태풍이 불었어. 이걸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상당히 복잡한 가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인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요? 어떤 사건도 원인과 결과에서 꼭 일어나요? 이런 인식은 존재한 게 아니야.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탐구하는 이런 걸 부정을 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미스터 푸코예요. 자,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 과거에 실제된 진실 탐구, 과거의 현상을 통해서 실제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것들 비판하고요. 자, 두 번째가 요거 현상 관련된 부분만 비판한 거야. 그래서 엄격한 사회를 비판해서 실제를 연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판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계기적 인과관계, 실제를 비판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는 전반적인 거, 두 번째 비판은 여기 사유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인과관계 비판. 그러면 요번에 자작년에 나왔던 17년 기출문제는 첫 번째야. 전반적인 내용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데 텍스트한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 있는 사실에 기동을 하지 않고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 담론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담론이란 건 뭐냐? 담론이란 걸 좀 설명을 할게요. 담론이란 건 이제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그 조선시대에 연구하면, 그 조선 초기사 연구할 때 항상 나오는 인물이 뭐죠? 정도전하고 뭐야? 이방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많이 듣던 게 정도전이 뭘 했어요? 예? 예. 그 뭐죠? 정도전과 이방원이 아니라 정몽주지. 네. 그러니까 정몽주 이방원의 대립을 얘기하잖아. 물론 정도전도 있지만, 예. 정몽주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하여갈, 이방원의 하여갈 얘기했죠. 근데 정몽주가 뭘 답변했죠? 단신가로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몽주가 상당히 충의의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상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정몽주가 단신가 하여가 저 이방원 하여가 이런 사실 이제 팩트로 알고 있잖아. 팩트로. 근데 실제로 팩트 아니에요, 이거. 왜냐 그 내용은 고려사나 고려사조도 조선왕조 실력이 없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후에 이제 포원집이라고 해갖고 그 정몽주 그 신혼집이 있어. 그 후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쓰여진 야사집 있죠.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로 알게 돼. 왜 사실로 알게 되냐?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 사실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 때냐? 되게 15세 후반에서 16세기 때 만들어진 거야. 이 이야기가. 왜냐, 그 당시에 성리학적 가치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러니까 이때 조선 왕조는 부정했지만 고려 왕조의 충신이었던 누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몽주가 부각되고, 그 다음에 의리, 충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팩트하고 여기는 것도 실제로 뭐야? 이 팩트하고 여기는 것도 실제로 그 밑에 깔려있는 뭐죠? 담론에 불과하다는 거야. 담론은 뭐냐?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 이제 살인대 지배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그 성리학적 의리, 충절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정몽주가 부각이 됐고 정몽주와 이 이방원의 하여가 단신가라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만들어지면서 됐다. 이건 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담론은 어떤 이데올로기와 지배 논리가 반영된 가상의 이데올로기에 아니 가상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이 담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첫 번째 존재고, 니은은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고, 기록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요 뒤에 있는 실제와 관련된 거고. 예,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실제는 다른 거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조적인 거.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제 남색책에 있어요. 남색책.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런 것들 철학적인 내용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역교도를 공부할 때는 역사학만 하면 안 돼. 엄밀히만 하면 교육학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사회사적인 내용도 알아야지만 이게 연결이 돼. 예, 이론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론을 볼게요. 텍스트론. 자, 텍스트론인데 이 텍스트는 뭘까요? 텍스트는 일단 정의를 내려야죠. 우리가 텍스트는 문자사조만 생각하는데 이 문자사조는 이제 문자라는 의미는 언어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의 그 텍스트는 의미를 나타내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텍스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영화나 영상도 다 포함돼. 자, 수학자는 뭘 통해서 표현할 거야? 수를 통해서 표현하지. 이게 언어야. 자, 그 다음에 미술가는 뭘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표현하죠. 이 나름대로 언어야. 얘네들도 감독은 영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표현하죠. 이것도 텍스트예요. 그러면 역사학자는 뭘 통해서 이 세상을 표현할까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죠. 이 세상을 말과 글을 통한 언어를 통해서 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이 세상을 의미를 표현하는 모든 것을 텍스트라고 해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국한되는 것은 우리의 언어는 뭐죠? 말과 글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국한돼서 이제 얘기할게요. 자, 원래 텍스트론이라는 것 자체는 역사학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언어학과 문학 이론을 역사학에 도입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이트나 데리다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자, 문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학평론가. 그래서 그 역사 연구의 의미를 얻어낸 것이며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를 강조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외부 세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기호칙에 불과하며 하나의 상상력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언어 역사의 담론, 아까 설명했죠?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지배 논리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그 다음에 해석은 언어적 어구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명된 것이다. 발견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 포상이라고 해. 머릿속에 나타나는 거야. 머릿속에 나타나고 그것이 실제 인식과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아지나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라는 딱 언어를 들었어. 그러면 머릿속에 뭘 인식해요? 강아지와 개가 고양이가 인식되죠. 근데 이 인식된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실제 일치될 때 우리는 포상이라고 해.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언어라는 것은 그 포상이 아니라 발명이다. 발명은 뭐야?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구상이다. 구성. 그래서 구성, 발명 똑같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집단 이해를 반영하고 지식의 객관성, 중립성, 진리의 집중성, 확실성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역사적 담론의 언어로 통한 담론은 집단 이해를 반영한 발명에 불과하고 지식의 객관성, 중립성, 지식의 실증성, 확실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역사 연구에서 이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자료가 표현된 언어고요. 우리는 항상 그 역사나 문학 작품을 볼 때 항상 뭐야? 언어, 그 배경이 없고,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있고, 구조가 어떻고 맨날 얘기하잖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언어고, 이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는 다 허구에 불과한 거죠. 발명품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언어의 속성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예전에 저자의 의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죠. 저자의 의도가 어떻고, 그다음 구조 배경이 어떻고, 거대 담론이 어떻고, 뭐 이론,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다 해체하는 거야. 왜? 이런 건 다 담론이야. 만들어진 얘기야. 그래서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를 통해서 뭐냐면 역사를 재구성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역사학의 비판적 읽기와 쓰기에 영향을 줘. 근데 주의할 것은 해체적 읽기와 쓰기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근데 좀 약간 달라요.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팩트를 바탕으로 해요. 언어의 허구성은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뭐예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그렇지만 이걸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고 하잖아. 우리 발견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인디언 입장에서는 발견이 아니야. 이거 뭐죠? 침략인 거죠. 그러니까 지배자의 언어를 쓴 것을 피지배자의 언어로 다시 한원해서 설명하고 비판적 관점, 이걸 비판적 읽기와 쓰기라는 거. 그렇지만 나는 팩트를 강조한다는 거 좀 기억. 그래서 역사학에서 텍스트론처럼 해체적 읽기와 쓰기를 다 받아들인다는 건 힘들어. 왜 그럴까요? 역사학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 역사학이 꼭 뭐가 되는 거죠? 아까 문학이나 신화가 되는 거죠. 팩트를 강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말하는 하자는 객관적이지 않고, 텍스트를 읽는 독자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한다. 독자는, 잠깐만요. 이게. 독자 역시로 고치세요. 이게 오타네요. 예. 자, 말하는 하자는 객관적이지 않고 텍스트에 있는 독자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텍스트로 해석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쓰여진 텍스트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 있죠? 쓰여진 텍스트가 완전하지 않다.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을 만든다. 원래 사실이 역사를 반영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허구가 역사를 만든다는 뜻이야. 이게 누가 말했냐면 철학자였던 데리다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데리다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텍스트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오긴 좀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지만 너무 복잡해. 텍스트의 특징 어떻게 써요? 이거 줄줄줄 다 쓰겠어요? 채점하기도 힘들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교육적 시산점. 이 텍스트론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게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파란 책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 첫 번째로 교과서에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교과서에 있는 역사의 사실의 새로운 관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발견이 아니라 침략이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입장에서 역사 사실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 학생의 입장에서 콜럼버스를 이제 봐요. 콜럼버스 아시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자,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콜럼버스가 너무 사진을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콜럼버스는 키 같고 참 잘생겼고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 입장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학생 입장은 나는데 자신의 경우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거 교육적 시사점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로는 비판적 읽기 또는 해책 읽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후에 신문화사에 또 영향을 줘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신문화사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론을 받아들였지만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팩트를 강조해. 이 사람도 발명이 아니라 발견을 강조해. 다만 이 사람의 연구 대상이 어디다? 이제 거시사가 아니라 미시사죠.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언어의 모호성 언어 중 인정하지만 그래도 언어 안에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팩트가 있다고 생각해. 예, 그래서 그 신문화사는 100%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50%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신문화 부분은 이제 좀 뒤에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문화사 넘어가죠. 이거 기출문제는 신문화사 한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신문화사는 의외로 이게 전공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색책에 보면 좀 상당한 비중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안 나오는 게 특징이 있어. 이게 좀 약간. 그래서 그 나온 게 예전에 그 공사 기출 문제도 한번 2번 나왔나? 근데 이후부터는 안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긴 하는데 좀 보긴 하죠. 자, 신문화사라는 것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그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문화를 이제 중심으로 사회를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간 삶 속에 있는 복수의 문화를 구명함으로써 종전의 이제 그 엘리트적 문화사, 정치사, 경제사보다는 아래로부터 역사를 추구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미시사를 강조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신문화사의 이제 특징을 이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신문화사는 일상문화를 강조해요. 일상문화. 그러니까 이제 미시사적인 것들 가지고 죠. 그러니까 예전에 문화를 연구하긴 했어. 문화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문화사는 거대 담론의 문화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노동자의 문화를 연구할 때 항상 계급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 연구할 때도 문화 연구할 때 일상문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결혼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하고 이것이 담고 있는 사회적 표현의 의미를 재구성해 보려고 한다. 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한 게 아니에요. 신문화사는 역사적 사실을 발명이 아니라 뭐다? 발견이라고 인식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발명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주의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인간과 구조를 부분한 논리를 비판하고 역사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어떤 이분법적인 구조를 극복하려고 해요. 역사의 객관과 주관을 나누는 이분법적 그 구조를 극복하고 객관과 주관, 인간과 구조를 합일하게 보려고 했던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역사 연구에 인류학적 방법론을 도입했다. 원래 포스트 모더 그 신문화사를 자청하는 그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기어치 이론이에요. 그 기어치가 뭐냐면 이제 그 발리섬의 닭싸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발리섬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섬 아시죠? 예, 거기에 이제 닭싸움이라는 정통적인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닭싸움에서 보이는 어떤 삶의 의미를 체계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리섬의 닭싸움을 예전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보통 이 닭싸움은 인도네시아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투쟁하는 과정에서 투쟁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투쟁 의식을 발산하는 것을 통해서 놀이문화 발전된 게 발리섬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설명 안 해. 그냥 그 밑에 구조적인 건 다 빼버리고 뭐라고 설명하면 그 형상 자체만 이제 삶의 의미를 추정한 거. 발리섬을 닭싸움을 통해서 뭐냐면 서로 간의 우위를 도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남자 간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 경쟁 의식 같은 거를 좀 순화시키고 있고 그 자체로 보는 거야.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 다녀왔었잖아. 이 군대 문화를 좀 설명할게요. 자, 군대 문화를 설명할 때 이제 구조적인 관점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군대 문화를 일제시대 때 어떤 잔재고 군사정권의 잔재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해, 이제. 요네들은. 군대 문화를 만약 연구를 하면, 자, 우리가 군대 문화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좋은 거보다는 딱 특징이 뭐냐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1병은, 2병은 뭐야?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딱 각 잡고 있잖아. 그리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죠. 근데 1병은 이제 조금 하면서 이제 아까 이제 풀어지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딱 책상 대하면서 이제 TV도 볼 수 있고 돌릴 수도 있잖아. 상병은 뭐예요, 이제? 상병은 좀 약간 기대서 이제 TV를 볼 수 있고 약간 아래 사람도 시키고 좀 식기 잡는다고 해서 군기도 잡는 역할을 하죠. 그냥 병장은 뭐죠? 아예 누워서 그냥 TV 보고 앉아있다. 담배도 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발이나 뭐 이런 것도 안 씻죠? 자기가 안 닦고 남들 시키고, 식판도 자기가 안 닦고. 자, 계급마다 이렇게 특권이 달라져. 권리가 달라져. 그러면, 이거 보면 이제 이런 걸 좀 왜 만들었냐? 자, 보니까 얘네들 말을 들어보니까, 군대 들어가서, 이런 문화가 왜 그런 것들 형성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동하면, 심심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재미를 느낀다는 거, 군대 생활에. 나 혼자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뭐냐면 신문화사예요. 이해돼 있죠? 근데 구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사회에서. 이거 다 뭐예요? 계급주의, 아니, 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저쪽 그 군사정권 때 적폐죠. 적폐니까 어떻게 돼? 청산을 해야 되겠지? 갈등론, 구조론, 청산론 이렇게 주장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자체를 보고 그냥 인정해 줘버리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능론적 관점이 있어요, 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구조 배경이나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그냥 의미만 부여하는 좀 약간 뭐냐면 체제 반항적인 거보다는 뭘까요? 체제 수응적인 어떤 역사관.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비판을 받긴 하는데. 자, 그래서 역사 연구의 인류학적 방법을 이제 도입했는데 원래 기어츠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문화 인류학자라고 했죠. 이걸 역사학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 형상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역 문화 설명할 때 무슨 군사 문화니 뭐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거야.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역사적 인식을 하고 문화 설명을 뭔가 원인 결과를 통해 아니라 들어가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하죠. 우리는 재미를 추구한다.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뭐냐면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식기도 잡을 수 있고 재밌지 않냐? 근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 재밌긴 재밌어. 2병 때는 약에 각 잡고 있다가 1병 때는 좀 이렇게 이제 책상 머리에 딱 앉아갖고 걸터앉다가 3병 때 이렇게 앉았다가 병장 때는 그냥 누웠거든요. 이거 너무 삶의 의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누우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설명하더라고, 고참이. 그럴듯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이건 해석이죠.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해석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의미 내포를 이제 보고요. 구체적인 기술하죠. 아주 치밀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시적인 추상적인 묘사가 아니라 디테일한 묘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밀한 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밀한 묘사를 이제 한다는 걸 이제 있다. 그러면 이 치밀한 묘사를 정의가 뭐냐? 치밀한 묘사는 객관적 현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문화 형상에 하나 나는 텍스트를 접근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구현된 두꺼운 의미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을 하는 거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밑으로부터 역사를 계승하여 신문화에서 밑으로부터 문화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노동사도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냥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생활 형태보다는 그 사람이 왜 이런 것들을 하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몇 세대 학파와 관련됐냐? 이거 3세대가 아니라 4세대인데 아날 제4세대 학파와 관련돼 있다. 곤치세요. 그래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했죠. 100% 계승한 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통해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해명하는데 노력했다. 그러면 종전의 문화사와 신문화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종전의 문화상은 거대 담론에 종속돼 있어. 문화가. 그래서 이제 그 계급 투쟁의 어떤 대립의 역사에 종속돼서 노동사를 해석하는 그런 문화사인데 반해서 신문화사는 다양한 일상 문화를 강조한다.
그래갖고 그 문화 영상을 과거와 현재 코드도 봐요. 대학 코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우리 지금 열심히 지금 임용시험 보잖아요. 막 달달 외우고 근데 이게 이때부터 지금 이 시대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출발은 뭐 고려부터 조선까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과거 시험 있었잖아. 똑같이 공부했어. 지금 암기하고 막 그래서 그다음 초록책 뽑아놓고 이제 달달 외워갖고 암기하고 이렇게 다만 내용이 달라진 것 뿐이야 지금. 그 한번 합격하면 연구의 3위 보장받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비슷하잖아.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는 그게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 미국 같은 데는 한 번 시험 합격했다고 뭐 이렇게 연구 보장받는 거 없어. 계속 끊임없는 뭐야? 검증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 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면 주관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항상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예요? 학맥 따지고 지연 따지고 인연 따지고 막 그러잖아. 부정부패 맞고. 하여튼 뭐 역사적인 어떤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신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해체적 읽기, 우회적 해석을 강조해요. 그래서 종전의 주요 관점이 아니라 그 주요 관점을 해체적으로 해갖고 우회를 하갖고 그 당시 역사에 소외됐던 사람들의 어떤 세계를 복원시키려는 했다. 그 방법론으로 그 사람이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녹색책이나 아니 그 저기 남색책이나 파란책이 없어요. 저 입론책이나 저기 구상책 이런 데 있거든요. 예, 좀 보면 두껍게 읽기. 두껍게 읽기는 뭐냐면 하나의 하나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층이 있는 거야. 자, 예를 드는 거 보면 사과의 의미를 뭐냐면 그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인문과학적 성격에서 볼 수도 있고 뉴턴의 사과의 의미에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없죠. 물이 있죠. 물은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H2O죠. 불을 끌 수 있죠. 근데 또 문학적 의미에서 물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야. 왜 여성의 그 태반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궁에는 물이잖아. 물에서 애가 키울 수 있잖아요. 양수에서. 근데 또 물은 죽음의 상징이야. 공무도화가의 그 물의 의미는 뭐야? 문학자 공무도화가에 있는 물의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 형상, 대상을 가지고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껍게 읽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은 걸 통해서 읽기라는 건 뭐냐면 미시사와 연결되는데 큰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지금 범인의 역사를 읽는 거야. 그래서 범인의 어떤 작은 사람의 정신세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문명의 역사, 사라진 역사들을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통해 다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작은 것을 통해 읽기고요. 다르게 읽기와 깨뜨리기는 종전의 역사적 관점 다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다르게 읽기는 종전의 역사가 어떤 거예요? 남성 중심사, 서구 중심사, 승리자의 중심이라고 그러죠. 다르게 읽기는 인간 중심의 다르게 읽기 여성 중심사,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역사 등등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한번 읽고 깨뜨리기 뭐냐면 그 앞에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읽기, 다르게 읽기를 뭐냐 다 총괄하는 거야. 그래서 다 이런 것을 통해 깨뜨리기는 종전의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그다음 작은 읽기를 다 총괄해서 종전의 관점을 그냥 다 뭐냐면 해체시키고 새로운 관점에서 읽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입론책과 구성책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냈는데 요게 이제 보통 그 개론서 내용에 그러니까 그 역사 개론인가 그 책에서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교육적 시사점이 뭐냐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공립력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상한 역사적 사건을 볼 수 있다. 민중생활을 종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주제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학습의 다양한 소재와 자료를 이용해서 문서류, 일기류, 자전적 소설, 구술자료 이런 것도 역사학에 이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의 일상적 실천과 정서 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 민중사의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죠. 아르부터 역사를. 그 다음 절대적 역사 교과서에 벗어나서 너는 경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그래서 절대적 역사 교과서는 뭐야? 답이 정해져 있는 교과서죠.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먼저 상대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역사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문화, 성별 등 역사교육 내용 성적과 조직 원리에 반영됐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르게 읽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서구, 남성, 승리자 중심의 역사죠. 근데 이제 서구가 아니라 비서구, 여성, 그 다음 패배자의 역사를 같이 써서 교과서에도 최근 반영됐는데 세계사 요번에 나온 거 보면 영 아닌 것 같아. 다 서구 중심이야. 중국 중심. 자, 이거는 역행되는 거죠. 지금의 흐름에. 그래서 종전의 그 교과서들이 뭐겠어, 지금.
좀 서구보다는 비서구, 다양한 어떤 역사를 발굴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박근혜표 그 역사 측의 이 문제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지. 예. 그래서 아마 다음 개정 과정 때는 또 바뀔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요게 교육적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니을과 미은은 꼭 애올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입론책과 구상책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올 것은 기은, 니은, 디귿 정도만 애워두세요. 이건 파란 책 내용에 있어요.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신문화사의 유용점과 문제점을 보죠. 자, 유용점은 아까처럼 말했던 다양하게 역사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입장에서 서양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해서 생산할 수 있고,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고, 예.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밑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자, 그 뭐냐면 역사의 객관성을 부인한 역사 사고 자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단적인 행동이나 문화 정서의 일면만 파악하여 문화 형사에 보이는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고, 그래서 갈등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현상만 보고 메커니즘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 형상에서 역사를 규명하지만 역사 속에서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한다 등등인데,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의 객관성이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주관적인 어떤 해석하다도,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너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형상만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 역사 사고력을 또 제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문화사는 아까 처음에 군대문화 설명했잖아. 갈등론적 요소가 없죠. 뭐만 있죠? 기능론적 요소. 근데 존재하는 것처럼 다 정당한 거야. 예. 그래서 사회 통합적인 요소를 강조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갈등을 규명하지 못해.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지적 형상만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구조를 못 봐. 그래서 군대 문화 할 때 군대 문화 그 서울 올라가는 것이 재밌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하잖아.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 자, 일제시대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그 군사문화, 군사정권 거쳐 만든 군사문화의 적폐죠. 적폐문화 아니야. 그런 것도 못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화 형상 속의 역사를 규명하지만 역사 속의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역사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나갈 것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고정되고 그냥 존재하고 그냥 그 속의 의미만 파악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학에도 교육학에도 강조한 갈등론과 기능론에 어디에 속하냐면 이 기능론적 시각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신문화사 자체가 어디에서 건너온 거냐, 문화인류학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은 이 기능론적 관점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신문화사는 객관성을 부인하고 했다는 게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종전에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죠. 절차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료 비판, 분석, 이런 내용들을 뭐냐면, 인정은 하지만 완전히 또 100% 뭐냐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종전에 어떤 그 가설 설정이나 어떤 것들 여러 가지 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회 비판 과정들을 완전 부정하진 않지만 일부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확보가 좀 힘들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객관성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합의된 관점이 있잖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길게 이제 사학사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근데? 그럼 좀 쉬었대 됐네. 그럼 기출은 좀 쉬고 하죠. 예.